지금 비상계엄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김어준이 혼자 도망을 갔었어요. 본인이 뭐 도피를 했다. 잠수 뭐 이런, 탔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전 그것이 더 의아했던 것이 그럼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저지른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치 김어준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마치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민노총의 행태와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재에 선고기일 지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4일 오전 11시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드디어 이뤄지게 됐는데 일단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선고 기일이 4월 4일 금요일로 딱 잡혔다. 네. 이거 좋은 소식인 거죠?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주에 그리고 주말 동안 계속해서 지연 전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시켜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답을 향해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지연 전술이 이제 용인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임명될 상황은 이제 가능성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원칙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감이 생기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5대3 아니냐, 뭐 네. 4대4도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껴서 엄청 오버를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한덕수 총리를 뭐 재탄핵시킨다. 최상목 탄핵 원래 오늘 본회의인가요? 오늘인가 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 60명, 70명이 그냥 국무위원 다 탄핵하겠다. 마은혁 임명할 때까지 한덕수, 최상목, 그 다음은 이주호, 또 그 다음은 유상임 순서대로 줄줄이 다 탄핵해서 그냥 국가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수십 명이 막 이야기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마은혁 없이는 탄핵이 안 된다는 불안감에 기인했던 것인데 네. 헌재가 4월 4일로 지정을 딱 해버리면서 그 이전에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네. 한덕수 총리 탄핵도 사실 4월 4일 이전에는 좀 불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마은혁이 임명되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탄핵 선고에 참여하는 그런 불상사는 막았다는 건데 근데 또 이 4월 4일 탄핵 선고에 대해서 뭔가 불길하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까지 쭉 오랜 변론이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결론이 나게 된 건데 네. 백지원 부대변인이 예상하는 이 탄핵 선고 결과와 그 이유들 한번 좀 시청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다행히 그들이 했었던 선동적인 방법들이 먹혀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각하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정계선 재판관처럼 노골적인 좌익 이념을 드러내고 있고 남편도 탄핵 창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의해서 임명이 강행된 이런 문제적인 인물을 제외하고는 판사로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마지막 양심과 책임을 지킨다면 당연히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탄핵안에서 처음에 내란죄 명목으로 탄핵을 한다고 했으면서 그 내용을 또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애초에 이 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죄를 다루는 것이 헌법재판소로 갈 일이 아니고 그거는 또 따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형사법에서. 네. 근데 이게 선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탄핵을 선동하는 측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탄핵 재판과 내란죄를 가지고 굉장히 엮으면서 이제 보는 분들의 착시를 유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의도대로 국민들이 선동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을 왜곡하거나 기만하는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끝까지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이 사실을 전파하고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로잡는 일이 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그런 책임, 원칙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께서 더 큰 목소리로 각인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네. 각하 주장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각하가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5명 이상이 각하
판정을 내려야 돼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진 건 아닌가. 그러니까 5대3이 아니라 그러나 4대4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5대3이라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게 되죠. 하지만 숫자상으로 인용을 말한 5가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나 분열 그리고 민주당에게 뭔가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3명이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잖아요. 네. 근데 김영두 재판관이 조금 아리까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고 네. 실제로 최근 재판에 있어서도 김영두 재판관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쪽과 비슷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런데 5대3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고 그로 인해서 헌재 판결이 결론이 안 나오고 계속 됐다면 김영두 재판관도 어차피 탄핵이 안 될 거 5대3으로 가서 뭔가 국론 분열의 불씨를 혼란의 불씨를 남겨두느니 나도 그냥 기각과 각하 쪽에 서겠다 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김영두 재판관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결국 김영두라는 키마저도 옮겨오면서 4대4 그 4 안에서 뭐 각하가 둘이고 기각이 둘일 수도 있지만 결국 각하는 5명이 아니면 다 기각으로 묶이는 거니까 네. 기각 판결이 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애들 표정 봐라 뭐 입에 귀에 걸렸다. 근데 방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 했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네 표정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영배나 이런 사람들은 탄핵 인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본인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고 싶었지만 김복형 재판관이나 여러 각계각층의 반발로 더는 미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미루지 못했다는 건 결국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재판관들을 좌파 재판관들이 설득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4월 4일에 4대4 기각이 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끝까지 방심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관들이 각각 이제 원칙에 근거해서 네.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특히 지금 좌편향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권을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도 논란이 또 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행태를 좀 비판을 해보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줄탄핵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가서 김어준이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김어준을 당대표로 추대를 하지 본인들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국민이 기억하기도 힘든 이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초선이라고 이제 모여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내각에 대한 줄탄핵이라는 것이 전 너무 경악스러웠고, 이제 대통령께서 복귀하고 나시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들이 입법 독재로 지금 사실상의 저는 정권 찬탈용 입법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온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는 법적으로도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지난주 글 올린 게 참 화제였는데 네. 민주당에서 장관들 줄탄핵 하겠다는 거 이거 진짜 내란죄 될 수 있다. 이게 국가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이고 국헌 물론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글을 우리 쪽 변호사, 보수 변호사가 올린 게 아니라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변호해준 변호사가 그 글을 올렸어요. 네. 그거 올렸다가 기사화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그 글을 또 슬그머니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여러분 참 답답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이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이 국무위원 장관 줄탄핵하겠다는 한 70명 정도의 초선 의원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잖아요. 내란죄로. 그거는 좀 잘했다. 그러니까 그런 적재적소에서 이 민주당이 사실상 자기들이 탄핵으로 내란을 일으킬 때 우리 시민들이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서서 고발하고 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그동안의 줄탄핵과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정도는 해서 네. 이게 어쨌든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이슈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정당인지 알게 하려는 그러한 조치와 노력 정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움직임은 국민들께서 훨씬 더 빠르셨습니다. 그렇죠. 네. 12월에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비례정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들이 공천을 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간첩당과 연계가 되어 있는 인물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 통진당과도 저는 다를 바가 없거나 그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발의했던 여러 가지 법들도 보면요. 이렇게 바쁜 탄핵 정국에도 하루에 법안을 악법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에 지금 계속해서 뭐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 이런 체제가 되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거부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악법 저지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서명하시고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저는 이자들의 실상을 다 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조치는 진작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부터 나경원 의원이나 윤석열 의원처럼 원칙에 근거했다며 망설일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들이 이번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앞으로 함께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나면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치를 재정립하는 그리고 기강을 바로잡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와 검찰 그리고 정말 많은 곳곳에 숨어있던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 당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준엄한 심판이 대통령의 탄핵 기각, 직무 복귀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 시국에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싸웠던 제대로 된 전사들, 파이터들이 국민의힘의 새 얼굴이 되어야만 대통령이 돌아오셔도 지지율은 많이 올랐지만 여소야대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100명 가지고 190명이랑 싸우려면 잘 싸우는 사람들이 전면에 포진돼야 한단 말이죠. 국민의힘도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김어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이걸 눈여겨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본부장 하면서 내키진 않지만 지피지기라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네. 좌파 유튜브를 봅니다. 김어준 유튜브, 이동영 TV, 매불쇼 이런 거 한 번씩 봐요. 네. 보면서 너무 힘들지만 보는 것도 좀 고역인데. 이렇게 뛰어가면서 보지만 얘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하고 네. 얘네가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김어준 방송 끝나면 디스 인사이드 막 이런 데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차원이고 이제는 김어준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불러요.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막 고개를 조아리잖아요. 거의 네. 교주님 하면서. 네. 그게 일주일 뒤에 실현이 되더라고요. 네. 민주당 초선들이 장관들 전부 다 탄핵시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일주일 전부터 김어준이 이야기하던 거예요. 네. 그러면 김어준한테 굽신거리는 초선들이 국회 나와서 그걸 막 실행해요. 그럼 박찬대나 우원식이 말리는 척하다가 결국 민주당의 당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이 이번 주말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6명 불러가지고 어떤 말을 했느냐. 헌법재판관도 탄핵시킬 수 있다. 법에 헌재 재판관 탄핵 안 된다는 거 없지 않느냐. 민주당 가만히 있지 말고 헌재 재판관 마음에 안 들면 뭐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도 탄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오늘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 저는 이 김어준과 민주당 사이의 어떤 유착 관계도 중요하고 김어준이 이렇게 헌재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좀 일찍 지정하고 어떻게든 좀 철퇴를 내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김어준 방송을 따라가는 민주당의 문제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들이 추종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이 많이 가는 사람인데 지금 비상계엄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김어준이 혼자 도망을 갔었어요. 본인이 뭐 도피를 했다. 뭐 잠수 이런 탔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전 그것이 더 의아했던 것이 그럼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저지른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치 김어준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마치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민노총의 행태와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자존심도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무릎 꿇고 가서 조아리고 이런 행동들이 최근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총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출마자들이 단체로 나가서 무릎 꿇고 인사하라는 대로 인사하고 그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에게 어떠한 확인을 받는다거나
검사를 받고 나야 제대로 된 뭐 민주당의 당원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처럼 보여서 좀 이게 사이비 종교의 행태와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좌파 방송을 이렇게 이제 스크리닝을 한다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참 그게 짧게 보기도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힘들어요? 네, 말씀하신 그런 방송들이 방식이 굉장히 천박하고 경박스럽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외설스럽게 거짓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도 저는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보다 분별력 있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움직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세뇌를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에 여러분 양분남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위 법조계 출신인데요. 양분남 의원이 최근에 어떤 법안을 발의했느냐. 내란 선동 폭동 유튜브 차단법을 발의했어요. 방송통신법 개정안이라고. 이게 양분남 의원이 노리는 건 뭐냐. 보수 유튜버들, 우리 아시아투데이 TV를 비롯한 이 유튜브가 네. 이 국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 제일 눈에 가시가 이 보수 유튜브인 거예요. 언론사 유튜브들. 이거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내란 선동 유튜브로 해서 아예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만약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봤을 때 1호로 차단될 유튜브가 김어준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계속 내란 선동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아투TV 정치펀치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도 마찬가지고 보수 유튜브도요. 결코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 유튜브나 김어준 유튜브를 보면 유혈 사태라는 단어 자주 쓰고요. 네. 내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내전이 일어난다는 건 국민들끼리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지지층과 시청자들한테 폭력적인 행위를 막 추동하는 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언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유튜브 때려잡겠다고 양분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진짜 통과가 된다면 제일 먼저 김어준 방송이나 매불쇼 이런 것들이 혀터 닫고 못 내리게 되는 건 아닐까. 근데 지금 그만큼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전히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게 이런 유튜브를 통한 뉴미디어 언론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뉴미디어 언론 같은 경우에는 기성 언론들과는 다르게 이익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는 사실 위주의 전달이 본인들의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하죠, 그걸. 네, 네. 바로 즉각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바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국민들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이제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선동이나 뭐 폭동 유튜브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어준이 하고 있는 것이 내란 선동입니다. 이게 그렇죠. 비단 탄핵 정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평생 해온 것이 내란 선동이에요. 내란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 공산화를 추종을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체제적인 선동을 하는 세력이 내란 세력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좌익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내란을 지금 선동하고 추동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저질러 온 그런 좌익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12월부터 해서 관절을 몰래 촬영을 했던 좌파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국가경호법 다 위반이라면서요?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네, 지금 안보시설이에요. 그 안보시설인데 본인들이 드론 띄운다거나 불법적으로 촬영을 다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고양이 뉴스 같은 네. 좌파 유튜브도 유튜브인데 아니 메이저 언론사도 공수처나 경찰이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 그거 안까지 촬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얘는 이성을 잃었다. 이건 광기다. 네. 그거 다 위반이죠. 불법이죠.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당시에 관저에서 산책을 하는 장면까지 맞아요. 그걸 줌을 네. 당겨서 마치 무슨 헐리우드 파파라치 찍듯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통령입니다. 그냥 셀럽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고 대통령 관저도 안보구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이게 언론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런 식의 취재를 했다는 거 취재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행태들을 지금 기성 언론이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동아일보에서도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사회 곳곳에 정말 수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또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언론들의 행태라거나 언론들도 계속 대통령을 지칭하는 워딩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12월에 이제 제일 처음에 선동이 시작되었을 때는 본인들이 했던 무슨 내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붙인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자를 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행태들을 보여오다가 최근엔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패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때 네. 당시에 탄핵 선동하고 탄핵에 찬성하던 사람들 대통령 직함 떼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예의를 갖추려고 한다거나 본인들의 스탠스를 바꾼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참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참 교활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네. 취재 윤리를 참 이제 지키지 않는 언론인들도 많구나. 그리고 기성 언론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취재력에 있어서 뉴미디어에 못 미치는 곳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 대통령자를 빼고 부르던 언론과 방송사 또 진행하던 기자들이 네. 어느 순간 슬그머니 윤석열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지율 때문이거든요.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우리가 결집하고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인 분들, 전국 각지에 모인 분들이 이 탄핵 찬성 집회를 압도했기 때문에 슬그머니 방송사들이 윤석열 거리다가 윤석열 대통령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방심하지 않고 이 아시아 투데이 TV도 여러분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방송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요 누르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링크를 여러분 주위에 카톡방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곧 우리의 영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언론이 제일 먼저 무시합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참 씁쓸한 한편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기준으로 50% 육박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정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와 분석이 있지만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는데 집권 3년 차에 이걸 탄핵하면 국민의 40% 50%가 들고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정치 공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 국면입니다.